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정규 방송으로는 첫 방송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세배해드리는 영상 하나 첫 방송을 올렸고, 정규 방송으로는 이게 첫 방송인데, 오늘 박승 총재, 우리 엘리엇 TV에서 어느 유튜브보다 박승 총재에 대한 그 방송을 많이 했었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7월 달에 특히 금리 2번 인상한다는 그 영상이랑 30년 폭락설,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자, 오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30년 폭락 주장했던 박승 총재, 벽두부터 또 폭락설 재주장, 미분양이 골칫거리. 지금 미분양 없지 않아요? 근데 왜 골칫거리라고 그러지? 네, 기사 내용을 좀 봐야 알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고 알았냐면, 댓글 읽다 보니까 쭉 보면은, 뮤엄마 저도 축하드려요. 구독자 수 몇천일 때 들어왔었는데 저도 기쁘네요. 짝짝짝. 이거 3만 넘는 그 인사 영상 때문에 아마 댓글 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리치형님 오랜만이네요. 진짜 이제 요즘에 댓글들을 많이들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다 읽기는 하는데 소개시켜드릴 시간은 안 돼갖고 죄송합니다. 자, 박승 총재 인터뷰 보니갖고 저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본 거예요. 아침에 저도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기사 같은 걸 검색을 못했었는데, 1. 하나는 연말까지 금리 3, 4차례 올린다. 연말 주담대 6%, 기준금리 2% 여전히 완화적. 2. 인플레 일시적 아니고 수년간 지속. 3. 미국 금리 올 3차례 인상 의미는 내년 23년 3차례 이상 올린다. 4. 양극화에서는 금리 인상에 있다. 저금리로 주식 부동산 날아올랐다.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라. 5. 약 3년 이후엔 미분양 결정해야 할 거다. 아파트로 수익 안 생긴다 판단하면 미분양 발생하고 인구도 줄어든다. 금융비용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사고 누가 분양 받나. 10년 이상 아파트값 내려간다. 좀 그래도 좀 부드러워졌네. 저는 지난번엔 30년이라고 그러더니 또 10년 후에 가서는 또 10년 빠진다고 그러겠지? 네,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기사 원문을 볼게요. 그 전에 제가 7월 달에 올린 게 이 영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 박승 총재 관련된 영상은 7월 달에 처음 올렸는데 그때는 주로 금리 때문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8월 달 올린다 만다 막 첫 금리 인상 올리냐 마느냐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느니 뭐 때문에 안 된다느니 막 그러는데, 박승 총재가 올해 2번 올린다. 그러면 8월 11월밖에 없거든요. 그 전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타임 건너뛴다 그러면, 그래서 저도 8월, 11월, 1월, 6월, 11월 그래갖고 5번 올린다고 제가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계속 지금까지도 그 그래프를 갖고 있죠. 자, 올해 금리 2번 이상 인상, 3년에 3% 급등. 이게 7월달 영상이었어요. 아파트 30년 하락한다. 근데 이때 이게 이제 충격이었지. 30년. 엘리엇은 8년 하락한다는데 원 뜬금없이 10년도 아니고 30년이야? 박승 총재의 머릿속에는요, 일본의 모델이 그대로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상당히 비슷해요. 자,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네요. 빨리 읽을게요. 박승 올해부터 집값 떨어진다. 미부양이 골칫거리 될 수도.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거래세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해라. 빈부격차는 자산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소득과세 줄이고 자산과세를 확대해라. 자산과세를 교육 목적세로 도입해 저소득층 대학원비까지 지원해라. 차기 정부의 고소득 저생활국 타개해라. 차기 정부는 고소득 저생활국 타개해라. 국익 중심 실용정책 필요. 한번 요약한 건데 이걸 쭉 기사 읽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고소득 저생활국으로 갈 것이다. 고소득이면 고생활국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빈부격차, 양극화 심해져서 고소득이 되더라도 생활은 저생활국이 된다. 일단 고소득 저생활국이 되는 나라의 유형으로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 빈부격차가 큰 나라, 계층 사회가 끊긴 나라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라.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세 등 자산과세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산과세의 경우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해 능력 있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전 계층의 대학원 학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층 상승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이제 분명히 보수 유튜버가 볼 때는 완전히 빨갱이네 이러겠네요. 자, 박 전 총재는 올해부터 집값이 장기 하향 안정 추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제 그냥 하향 안정이 아니라 장기래요. 장기. 그러니까 이분 머릿속에는 30년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부드럽게 10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새 정부에서는 대규모 미분양, 건설 경기 불황 등을 고민할 수 있다. 야, 미분양이야 그렇다 치지만 건설 경기가 불황되면 우리 GDP나 경제 성장률에 상당히 타격이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선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자문위원장을 맡으셨었다. 그랬었네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잘못된 부분은 조국 사태, 집값 폭등, 한일 외교 실패 등으로 민심 위반이 컸다. 집값 폭등, 인심 위반이 큰 거 맞고 한일 외교 실패 이것도 컸는데 조국 사태를 이분도 조국 사태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나? 이거야 뭐 논란이 있죠. 예. 하여튼 지금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게 이념 원리주의로 대처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이념 편향, 원리적인 거, 융통성 없게 그랬다는 거. 기자가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올랐다. 이상하게 집값 잡겠다는 정부에서 오히려 올랐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다. 그리고 근데 그 집값 폭등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건 맞아요. 제가 매일 전 세계 데이터 취합하는데 우리보다 더 오른 나라 많아요. 그럼 그 나라도 그 나라 대통령이 잘못한 건가? 정책을 잘못한 건가? 정책을 잘했으면 우리나라만 혼자 빠졌을까? 아니죠.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노무현 때도 공급 증대, 뭐 종부세 등 보유가세 도입, 대출 억제 등 온갖 극약 처방 다 했지만 그 효과는 퇴임 후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났대요. 이명박 불쌍해. 혼자 댐탱이 다 썼어. 그리고 이번 문재인 효과도 다음 정부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윤석열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똥바가지 다 뒤집어 쓰겠네. 수요 대책에 치중하고 공급 대책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게 잘못한 거. 그리고 임대차 3법은 집값이 안정됐을 때 시행해야 되는데 폭등기에 시행해서 더 불을 붙이는 결과가 됐다. 그렇다고 도달려서는 안 된다. 이미 부작용이 다 노출됐다. 그대로 추진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차를 두고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노태우 때도 임대차 3법이랑 비슷한 전세기간 1년을 2년으로 늘렸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한 1년 2년 있다가 안정이 돼갖고 오히려 그 부동산 역전세난 난이 걱정될 정도로 그 집값이 하향 안정됐을 때 데이터가 있어요. 박승 총재님, 흰머리 멋있네요. 어떤가 고승범이랑 비슷하네. 고승범도 흰머리거든요. 네. 어디다 삿대질이야! 누가 보면 이러겠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 보유세 강화를 외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 재산세 완화 등을 주장한다. 어느 게 더 맞냐? 그랬더니 장래를 생각하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이거 큰일 났네. 다주택자 난리 났네. 거래세는 완화. 부동산 사장님들 신났다. 거래세가 완화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부동산 차려야 되나 나. 공인중개사 시험 봐야겠다.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적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억제하는 보유과세적 성격도 있어서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액이 발생하면 내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줄어들 거니까. 왜? 집값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을 덜 내잖아요. 야, 축하. 다주택자도 축하. 투기권도 축하. 이제 좀 한 2, 3년 있다 파세요. 그러면은 양도세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한 4, 5년 있다 팔면 양도세 한 푼도 안 내도 될 거야. 부럽다. 담배는 이슈?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보유세가 너무 낮다. 선진국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반대인데? 보수 유튜버랑 언론 건설사 중에서는 조중동에서는 보유세 너무 세다고 사람 다 잡는다고 무슨 징벌과세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낮다고? 박승 총재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겠죠. 박승 총재가 맞습니다. 엘리어페 박승.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집값 상승의 이익은 크고 보유 비용은 낮기 때문인데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보유과세를 높여서 보유 비용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투기를 안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득과 자산의 조세 부담 형평을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소득격차보다 자산격차다. 소득격차는 뭡니까? 일 많이 해갖고 돈 잘 번 사람 있고 일 조금 해갖고 아니면 저생산성인 노동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CEO나 부장님들, 임원들은 소득이 연봉이 억 단위 2억 3억 버는데 소득에 발생하는 연봉 2, 3천도 안 되는 사람도 소득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 가격차가 원래 소득 격차인데 그거는 빈부격차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보다 주로 빈부격차의 주 원인은 자산가격 격차. 누가 집이 있느냐 없느냐, 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열심히 일해갖고 나는 1,000만 원 벌었는데 저 새끼 나랑 똑같이 일했는데 집값이 3억이 올랐네. 이렇게 자산격차가 난다 이거죠. 어느 나라든지 노동소득 과세를 낮추고 자산과세를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예.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20년 전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갖고 이게 잃어버린 20년 플러스 10년이에요. 왜? 20년은 하락을 했고 10년은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을 얘기를 해요.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또 신축들은 도쿄 도심이나 이런 데는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인덱스 기준으로는요 아직도 70년대 가격이에요. 아세요? 아직 그리고 30년 전에 그 집 때문에 빚졌던 91년도에 빚졌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빚을 갖고 있대. 집값은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2, 3년 폭등한 다음에 10년 안정세 이런 추세를 반복해 왔는데 최근에 2, 3년 동안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작년 말에 아마 저기 인터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추세는 10년 이상 장기 지속된다. 10년 이상 30년 장기 지속된다. 그게 말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8년 조정설 2021년 10월에 상투고 2029년 10월이 바닥이다. 만 8년을 보는 거예요. 그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집값이 소득에 너무 비싸다. 이게 뭐예요? PIR, Price Income Ratio.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18년 걸렸는데 18년 동안 연봉을 한 푼도 안 모아야지 보통 사람이 보통 집을 산대요. 다른 나라들은 4년, 7년, 6년 이런데 이거 큰일 났어.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새해에는 6%로 뛸 것이다. 야, 이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죠. 지금 상단이 5%야. 근데 이제 그 1월 14일 날 한 번 더 올리면 1.2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단이 6%로 뛸 것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뭐 한 5% 미만이 되겠지. 그렇지만 상단을 봐야지. 상단. 우리는 우리한테 불리한 건 상단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익이 나기 어렵다. 6% 내고 대출을 받아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인데 신용대출금리 8%, 9% 간다고. 그리고 이제 막 마통 뚫고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하게 되면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익을 난다는 거는 이거 이자 내고 나면 세금 내고 뭐 거래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물 한잔 마실게요. 이거 대나무 뚜껑인데 너무 좋아요. 이중유리여서 뜨겁지도 않고 온도도 딱. 야, 이거 2만 원 진짜. 여기 스텐 보이죠? 스텐 보이죠? 스텐 안에 저기 녹차가 좀 몇 가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려 먹어. 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않을 것이면 물론 기존 대출자도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큰일 났네. 다주택 투기꾼들 그럼 누구한테 팔아먹지? 아니 누가 집을 안 산대. 그 누구한테 팔아먹는데 어떻게 팔아먹어? 그냥 안고 폭탄 안고 그냥 그 대출 좋은 거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다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기쁘죠? 주택 수요 역시 3만 원, 인구가 6만 명씩 줄어드는데 제가 계속 총 인구랑 생산하는 인구 얘기하는 게 이 얘기랑 비슷해요. 주택 수요 역시 4만 원씩 감소할 것이다. 3기 신도시도 얼마 후에 시작할 것이고 분양 이제 시작되고 GTX도 개통이 나가. GTX 그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이다. 저도 그 뉴욕에 연수 갔을 때 뭐 2달 연수 가고 3달 연수 가고 그랬을 때 외곽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 주택이 외곽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뉴욕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비용이 비싸니까 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저 강동구에서 여의도 차로 출근할 때요. 어쩔 때는 막 40분, 50분, 1시간 걸려. 퇴근할 때는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어. 근데 교통만 잘 돼 있으면요. 25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여의도에서 강동구까지 22km. 그런데 50km 떨어져도 대중교통이 잘 돼 있거나 그러면은 앉아서 신문 보면서 출퇴근하는 거 미국에서는 아주 보편화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게 자연에 묻혀갖고 사는 저도 그런 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왕숙 신도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왕숙 거기 들어갈 거야. 왕숙 언니 참 기다려 주세요. 자,
입주가 적어도 3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고려하면 그때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천천히 빠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여. 그렇게 되면 대규모 미분양 건설 경기 불황의 위험이 있을 점에 주의해야 된다. 됐고요. 일단 뭐 4차 산업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벼락거지 끊겨버린 사다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다. 그래서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부동산 보유세, 금융소득 과세 등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서 충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산 과세를 교육 지원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야, 신났다. 다주택자들 세금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익에 기여하는 겁니다. 차기 정부 경제정책 충원한다면 고소득 저생활 국가가 되는 4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다. 안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부격차가 크다. 소득 재분배 통해서 이걸 장착해야 된다. 그렇죠? 고소득자한테 아니면 자산에다가 과세를 강하게 더 강화해 갖고 그거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 저소득층에. 세 번째, 계층 상승에 희망이 없는 나라다.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된다. 네 번째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이념 정치 진영을 초월해서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바란다. 자, 여기까지 기사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 박승 총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관련 있는 거를 제가 차트로 좀 모았어요. 그동안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자, 아까 그랬죠. 소득 대비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PIR 보시면 분홍색은 KB에서 조사한 건데 18년 걸려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장기 시계열이 필요해요. KB는 2009년도부터니까 그 전 데이터를 제가 쭉 연구했어요. 이거는 고가 아파트를 5분위 소득으로 한 거예요. 1074만 원인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91년도에는 9년이 걸렸대요. 9.4년. IMF 때는 4.2년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가 올라갔고, 버블 세븐 때는 13.3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또 서프라임 때 빠져갖고 유럽 재정위기,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2013년 2월달 딱 그렇대네. 진짜 7.5년으로 또 반토막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올라가지고 한 8년 9년 올라가지고 고가 아파트로는 16년이고요. 16년 걸리는 거고요. 일반 3분위 아파트로는 18년이 걸려요. 어쨌든 큰 사이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은 결국은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왜 그거를 91년 고점에 사야 되냐? 왜 2006년 말 고점에 버블 세븐일 때 사야 되느냐? 왜 지금 상투일 때 사야 되느냐? 쌀 때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반토막 나면 그때 사면 되지. 그쵸? 이게 PIR 지수였고요. 관련 있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똑같아요. 사이클이 2007년 8년 이 서프라임 상투일 때 그때 고점이고 쫙 뻗었다가 부담이 없어서, 이때는 2013년 14년 15년에는 부담이 없었으니까 마음대로 사도 됐어. 근데 지금은 182로 이 버블 세븐 서프라임 직전의 고점보다도 더 높아졌어. 왜 이때 사야 되냐고. 왜 자꾸 이때 사라고 부추기냐고, 언론에서는.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태세가 전환됐대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 게 이제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 미분양 걱정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미분양이 확 늘어요. 이때.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1960년부터 입주 물량, 이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어. 자, 이거 갖다 86년으로부터 볼게요. 86년 보면요. 입주 물량이 88년도에 이때 88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패밀리, 목동, 그 다음에 저기 노원구 강북 지역의 주공 아파트, 이때 88년도에 전부 입주했다고. 87년, 88년도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입주 물량이 폭발했어요. 근데 그때 아파트 빠졌나요? 폭등했다니까. 즉 입주 물량이 많다고 이렇게 폭락하거나 입주 물량이 없다고 막 상승하거나 그게 딱딱딱딱 들어맞지가 않더라니까. 물론 대체로는 맞는데 안 맞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투일 때 91년 4월달 5월달 상투일 때 입주 물량이 폭발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그 근처에 제일 바닥일 때야. 바닥일 때. 그리고 2006년 11월 버블 세븐 상투 칠 때는 진짜 바닥이었어. 그 이후에 빠지고 나니까 엘리트레파가 입주했지. 이때는 하락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고점은 입주 물량이 없을 때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고점이었던 게 언제예요? 헬리오랑 고덕 입주 물량 합쳐서 한 3, 4만 세대 입주했죠? 그때 잠깐 조정한 다음에 더 올랐어. 즉 입주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하락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이 어때요? 지금은 입주 물량이
지금 최바닥이고 내년 한 여름까지가 이제 벌써 올해네 올해. 이제 2022년이에요. 올 한 여름 정도가 최바닥이야. 연말부터 이제 늘기 시작해요. 2023년, 2024년까지.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 입주 물량이 최바닥일 때가 상투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이 상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상투치기 딱 좋은 날씨네. 그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미분양. 파란 게 미분양이거든요. 미분양인데 미분양이 워낙 입주 물량이 이때는 연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항상 깔려 있었어. 근데 2006년 11월에 상투 칠 때 보니까 입주 물량 아니 미분양이 최바닥일 때야. 제로는 아니야. 미분양이야. 그러니까 제일 바닥이면서 오히려 줄고 있을 때 상투를 쳤어. 근데 지금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폭발하니까 그때 미분양이 늘더라. 이때도 보세요. 98년도에 보면요. 97년부터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자, 지금 입주 물량이 미분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미분양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파트는 하락을 가속화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투일 때는 미분양이 없어요. 당연히. 왜? 계속 올라가는데 왜 미분양이 있어? 근데 상투 치고 꺾이고 나면 사람들이 소똥이 아줌마 사고서 지금 5천만 원 손해봤대. 개똥이 아저씨도 2달 전에 샀는데 마이너스 피가 붙고 있대. 그렇게 되면요 이제 청약을 안 해요. 미분양이나 분양을 받았어도 당첨이 됐어도 포기한 사람이 막 늘어. 즉 하락이 눈에 보이고 가시화가 돼야지 미분양이 늘어나고 진짜 그 폭락세로 접어들면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급하게 늘어나는 그게 반복이지. 지금 미분양이 없으니까 빠질 일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과거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임대 말소 물량이 앞으로 계속 쌓여. 저는 이게 폭락의 주범이라고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파트가 막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물량이 안 나와. 근데 이 물량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 달 전에 샀으면 안 팔어, 못 팔어. 근데 이 임대 말소 물량은요 8년 만기가 돼갖고 이제 말소가 된 거 아니에요. 돼지가 아니고 말소가 됐다고. 근데 이 물량이 8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샀던 물량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아파트 1억 5천에 산 게 지금 7억 8억이 돼 있어. 그러니까 8억 아파트를 7억에 팔아도 이 사람은 대박이 나 있는 거야. 이게 제가 볼 땐 임대 말소 물량이라니까요. 작년에 사고 재작년에 사고 올해 사고 한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 그 사람들 못 팔어. 2년은 지나야지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새로 당첨된 사람 또 전매 제한이 또 걸려있고 하니까. 근데 임대 말소 물량은요 빨리 팔으라고 임대 말소가 된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팔 수 있어 한꺼번에.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차트는 일본 예를 들었죠. 일본이 죄송합니다. 자, 일본이 지금 아파트 값이 여기 초록색이 주택 가격 지수거든요. 계속 20년 동안 빠진 다음에 10년 동안 바닥기다가 최근 들어서 살짝 늘었어요. 이게 지금 2021년 2년 올해까지 한 거예요. 올해까지 최근에 살짝 늘었어요. 자, 근데 이 상투를 언제 쳤냐면 생산 가능률가 피크 치고 빠졌어요. 가계부채는 오늘 얘기 안 할게요. 박승촌이가 오늘 가계부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아파트 20년 동안 빠진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빠진 이유가 부채 때문도 있지만 생산 가능률가 줄었다고요. 이렇게 상투 치고. 자, 그런데 이거 30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미국 서프라임 날 때도 생산 가능률가 희한하게 피크를 치고서 빠졌어요. 물론 부채가 원인이 있었지만 박승종님은 부채 얘기를 안 하고 에어컨 얘기만 했으니까 저는 그냥 주택가격 빠진 거랑 생산 가능 인구. 왜냐면 박승종님가 인구 얘기했잖아. 인구. 자, 그 다음에 스페인이 제일 심했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물론 부채 문제가 있지만 주택가격이 폭락을 해갖고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반등했다가 먼저 꺾였어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딱 2나라가 1분기에 하락했거든요. 반전. 딱 스페인이 그 중에 꼈어요.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올해 생산 인구가 피크를 쳐요. 부채 문제 안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서 빠지면 보세요. 박승준에도 2, 3년 후부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며요. 근데 그 인구 절대 감소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예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것 중엔 예외가 없어. 영국도 폭락하고 스페인도 폭락하고 미국도 폭락하고 일본도 폭락하고 한국도 폭락할 일만 남은 거야 이제. 자, 이게 요 차트는 제가 작년 8월 11일 날 방송해가지고 지금까지 엘리엇 TV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요 차트예요.
다들 이거 보고 쇼킹했다 그러고 실제 이거 보고 팔았다는 사람 뭐 며칠 전에 제가 아파트 팔았다는 거 소개시켜 드렸죠. 제가 볼 때 아파트 판 사람이 한 수십 명이야. 댓글 달아주신 분만 해도 제가 한 4번인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최근에도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 8년 하락하는데 한두 달 먼저 팔면 어떻고 한두 달 있다 팔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올 3월 달에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잖아요. 그 사람도 위너가 될 거예요. 왜? 8년 하락한 후에 보라고. 박승촌제 말처럼 30년 후에 하락한 거 보라고. 제가 지금 만 31달인데 만 61달 됐을 때 30년 후에 박승촌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 거예요. 이건 영국 중국 이거 넘어갈게요. 자, 금리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금리 얘기는 안 할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금리가 중요한 건데 지금 박승촌제 금리 얘기했구나. 금리가 이제 담보대출 금리가 6% 갈 거래. 6%. 지금 11월 달에 평균이 3.51%야. 6%면요.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게 5%고 이게 6%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무현 때도 금리가 처음에 올라갈 때 잠깐 물 한잔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초기에 금리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2년 동안 올라갈 때는 버블세븐이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못 버티고 버블세븐이 무너졌어요. 6년 동안 빠졌어요. 6년 동안. 근데 지금도 올라가. 근데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기울기가 엄청 급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2년차 임계치. 그러니까 부동산 금리 2년차 임계치. 제가 엘리어스 만들었죠. 처음에 2년 오를 때는 괜찮아. 아파트도 올라. 워낙 낮은 상태에서 오르니까 절대 수치로는 작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 금리가 먼저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오르거든요. 그럼 기준금리가 올리는 건 뒤늦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럼 계속 올라가면 박순종재 말처럼 6%가 되면은 투자를 해갖고 금리를 이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기존의 보유자도 결국 팔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파는 사람은 늘어나. 그럼 빠지는 수밖에 없다니까. 몇 년 동안 엘리엇은 8년, 미래에셋은 20년, 박승총재는 30년. 엘리엇 패 박승. 이게 과연 나중에 될 건지 모르겠네요. 자, 폭락을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 몇 명 소개시켜드리면요. 미래에셋 연금센터인가 거기서 무서운 얘기했죠. 충격적인 20년 폭락설. 피크아웃 3요인 분석. 3요인이 뭐예요? 20년 동안 우호적이었던 금리가 이제는 하향이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인구도 생산 가능 인구가 20년 동안 늘었는데 이제 하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소득도 20년 동안 아주 폭발적으로 소득이 늘었는데 이제는 정체되거나 박스권에 갇히는 선진국이 다 그랬대요. 3반물 넘으면 그랬대. 일본은 오히려 하향이래. 그 세 가지. 앞으로 20년 동안 나쁜 요인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게 피크아웃 됐다 이거야. 꼭지치고 빠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서울대 교수 20년 폭락설, 20% 폭락설인데 문제는 20년 이하로, 그러니까 2020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건데 그래도 20%까지는 빠질 것 같다. 왜? 금리가 2%가 되면 20% 빠진대요. 18% 빠진다고 그랬나? 그랬어요. 근데 저는 반대라고 그랬죠. 왜? 2020년 이하로 내려간다니까. 그걸 주장한 게 누구예요? 여기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1년 동안 30명이 달라붙어 갖고 719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죠. 여기서 뭐가 나요?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한다. 60% 하락을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름 돋죠? 자,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는 다시 읽어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잘 대처하면 2015년을 안 깬대. 근데 대충 대처하면은 2015년을 깬대. 그게 어디서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이건 엘리어트 파동. 제가 60년 동안 파동을 연구한 건데, 자,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한 다음에 A, B, C로 빠지는 요게 저는 전체적으로 8년이 온다고 봐요.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이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 ABC로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2024년에 바닥 한번 치고 2025년까지 반등했다가 한 1년 반등했다가 마지막으로 죽이는 장이 온다. 이때가 무서운 건 여러분들 서프라임 유럽 재정위기 때 처음에 서프라임 왔을 때는요 별로 급하게 빠졌다가 센 반등했어. 근데 이제 3년 동안 빠질 때 죽었지. 특히 IMF 때도요 A파는 괜찮았어. B파가 있었으니까. 근데 C파가 죽었다니까.
IMF가 왔으니까 다 경매가 나왔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똘똘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시발점을 안 깼어 여기까지. 근데 이 차트 보면 전혀 달라요. 시발점을 깼죠. 진짜 욕 나오네. 저점을 깼잖아요. 일본도 깼어. 일본은 20년 동안 빠졌고 우리나라는 8년 동안 빠졌어요. 우리랑 2달 차이로 일본은 2월달, 우리나라는 4월달. 그 다음에 KB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 5월달, 한 달 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100개 아파트는요 항상 고점을 한 달 정도 늦게 칠 수도 있어요. 왜? 센 놈들이니까. 오히려 바닥은 그걸 더 빨리 쳐요. 센 놈들이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보세요. 87년 저점을 깨가지고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73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근데 만약에 이게 2015년 14년을 못 지키면 저는 제가 관리하는 100개 아파트는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아파트 있죠. 서울 아파트 전체 그거는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 이렇게 쭉 빠지는. 갖고 2030년 정도에는요 2002년 가격으로 떨어진다. 2002년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나 3개월 전에 팔았나 3개월 후에 파나 6개월 후에 팔아도 저는 윈너가 될 거라고 봐요. 큰 그림을 보면.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방송인데, 첫 방송에 7월 달에 30년 폭락을 주장했던 박승 총재 새해 벽두부터 또 폭락설을 재주장했는데 10년 동안 하락할 거다. 10년 이상 장기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2, 3년 있다가 미분양이 골칫거리래. 즉 상투에는 미분양이 없어요. 상투 치고 빠져야지 그때 가서 뒤늦게 미분양이 늘어나요. 그때는 내 거 팔고 싶어도 못 팔어. 아니 네 거 사는 것보다 미분양 사는 게 더 싸게 사는데 거기다 한번 상품권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쵸? 자, 오늘 새해 첫 정규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만 돌파한 유튜버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 세배도 했어요.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잘 안 맞았는데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음악을 틀어야지. 신나는 음악 틀고. 올해도 여러분들 리모컨을 계속 잘못 누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엘리엇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일단 가정에도 평안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